인류의 급속한 현대화는 갖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풍요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병든 지구. 이대로 괜찮은 걸까? (18세기) 이 땅의 모습은 어땠을까? 사람들은 자연을 해치지 않았고 자연과 공존하며 호흡했다. 삶을 통해 녹색 생활을 실천해온 우리 선조들. 우리에게 녹색 생활의 지혜란 이미 존재했던 오래된 미래는 아니었을까? 경기도에 위치한 한 귀농학교. 농사를 배운 지 이제 한 달 남짓한 초보 농부들이 모여 밭을 만드는 날이다. 비닐과 기계를 쓰지 않는 전통 방식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일일이 몸을 움직이고 부지런히 손을 놀려야 한다. 오늘 작업의 핵심은 바로 이 거름이다. 색이나 모양이 여느 농가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사뭇 달라 보이는데 무엇이 다른 걸까? 해야 돼. 일단 뭐 어쩔 수 없다. 이거 이상하게 됐지만. 이 귀농학교에서는 여러 종류의 거름을 직접 만들고 있다. 진짜 이렇게 하면 잘 되겠는데. 이게 밭에서 나는 풀이랑 그다음에 뭐 보리대 그리고 뭐 나무까지 잘라놓은 거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여기는 질소질은 거의 없고요. 탄소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이게 좋은 게 밭에는 물론 질소질 거름도 필요하지만 이런 탄소질 거름이 들어가면은 밭이 통일성이 좋아져요. 탄소질 거름은 흙 속에 공간을 만든다. 그 공간을 통해 작물의 뿌리가 숨을 쉬고 좋은 미생물들이 서식하게 되는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음식물이 나오면은 이 통에 음식물을 모아서 발효를 시켜서 퇴비로 만들었습니다. 음식물만 이렇게 놓으면은 잘 발효가 안 돼서 저희는 이렇게 톱밥을 섞어주거든요. 톱밥에 있는 니그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좋은 미생물이 많이 증식이 돼요. 그리고 적절히 수분 조절도 할 수 있고요. 섞어줍니다. 도심에서는 골칫거리인 음식물 쓰레기가 건강한 거름으로 거듭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거름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바가지 몇 개와 플라스틱 통, 그리고 구멍 뚫린 널빤지로 이루어진 이른바 생태 화장실이다. 오줌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발효를 시키면은 바로 밭에 쓸 수 있을 정도로 발효가 잘 되고요. 배변 같은 경우에는 한 몇 개월, 특히 가을에서부터 겨울을 지나면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 더 좋은 거름이 되는데 한 몇 개월 정도 숙성을 시키면은 거의 흙처럼 굉장히 냄새도 나지 않고 굉장히 좋은 퇴비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배설물이 흙을 살리고 흙은 건강한 작물을 키워낸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작물은 다시 우리의 밥상에 올라온다. 그렇게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가지고 그 오줌 퇴비를 뿌려봤었는데 냄새는 좀 역하긴 한데 나름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배설하는 그런 물들, 그 배설물들이 그냥 이 자연을 훼손하는 쪽이 아니고 자연을 살리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땅을 살리고 작물을 자라게 하는 배설물. 사실 배설물의 가치는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그 가치를 알고 귀하게 대접하고 있었다. 옛날 우리네 어른들은 자식들에게 볼일은 반드시 집에서 보게 했다.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는 것은 소중한 자원을 여기저기 흘리는 것이라 여겼던 것이다. 배설물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의식은 제도로도 규정돼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게 법규를 새겨놓은 금표를 보면 배설물을 버리는 자는 엄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야지대가 이 전라도 지역 빼고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구석구석에다가 이 농사를 졌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많은 어떤 그 농산물을 저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끼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작물의 어떤 그 먹이가 되는 작물의 그 영양분이 되고 있는 그 거름이라는 건 정말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은 이제 이 똥을 굉장히 귀하게 그렇게 썼죠. 산과 물이 맑은 고장 산청. 손항마을의 김근석 할아버지는 요즘도 공장에서 만든 사료 대신 논에서 나온 볏짚과 마른 풀을 소에게 먹인다. 남은 여물은 돼지들의 몫이다. 무엇이든 주는 대로 잘 먹는 녀석들이지만 돼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따로 있다. 돼지 우리와 바로 연결된 재래식 화장실. 할아버지가 위쪽에서 볼일을 보면 아래쪽에서 돼지가 달려와 인분을 받아먹는다. 사람의 배를 넉넉히 채우기도 부족했던 시절에는 가축의 사료로 인분만큼 좋은 것도 없었다. 안에 변수가 좋지만은 거기서 대변 소변을 보면 그거는 전부 내비는 게 뭐고 이 물 오염만 되고 또 우리 마구에 와서 대변을 보면 전부 이 돼지가 다 먹습니다. 다 먹고 난 찌꺼기는 거름이 되고 그 대신 거름이 큽니다. 조선시대 농업생활 백과사전인 임원경제지를 보면 사람과 가축의 배설물로 거름을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할아버지도 나름의 방식으로 거름을 만든다. 소와 돼지 우리에서 나온 볏짚을 한두 달 정도 묵히면 가축의 배설물이 볏짚과 함께 발효가 돼 좋은 거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배설물을 동물이 먹고 동물의 배설물은 다시 논에 뿌려져 작물을 건강하게 키운다. 할아버지의 집과 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계의 가장 기본적인 순환. 예전 우리네 농촌은 어디나 그러했다. 이처럼 선조들의 생활 속에는 자연과 인간이 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순환의 고리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던 시절,
그때의 흔적은 지금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작은 행정 단위는 동이라는 한자로 표현된다. 물이라는 뜻과 같다는 뜻이 더해져 이루어진 글자 동. 이는 다시 말해 같은 물을 사용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된다. 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 단위. 그만큼 우리의 생활 환경이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뒤로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을 바라보는 지형. 선조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여긴 집의 배치에서도 물은 중요하게 등장한다. 그러나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제 기후적으로 이제 산이 뒤에 있을 때 추운 북풍의 바람들을 막아주는 어떤 논리,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강이 끼임으로써 이제 생활 식수, 농경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배산임수를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촌락은 대부분 배산 임수의 형태를 띈다. 산에서는 산나물이나 땔감을 얻었고 집 앞에 흐르는 하천의 물은 농사에 이용했다.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룬 과학적 택지 요건인 것이다. 안동에 자리한 전주류씨 무실마을. 원래 마을이 있던 자리가 수몰되면서 지금의 자리로 이주했다. 커다란 이마호를 면하고 있는 이곳에 오래된 양반가의 기품이 느껴지는 고택 수혜당이 있다. 우리 선조들은 주거 공간에도 자연을 담고자 했다. 화석연료와 같은 별도의 에너지가 없던 시절, 한옥은 햇빛과 바람 같은 자연 에너지를 활용한 집이었다. 무심히 지어진 듯하지만 처마의 길이, 마당과 뒤뜰의 위치 등 어느 하나 이유 없이 자리한 것이 없는 집. 한옥의 마루가 여름에 더없이 시원한 이유도 과학적으로 설계된 구조 덕분이다. 이제 앞뒤로 이제 바람이 순환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대청 앞에는 마당에 이제 백토가 깔린, 여름날은 이제 지글지글 끓죠. 하얀 백토가 이제 빛이 때려오니까, 내리 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화계라고 뒤쪽, 집 뒤에는 화단이 있으니까 습하죠. 좀 습하고, 기온이 좀 떨어지는 처마 밑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대류가 일어난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의 마루는 틈이 많다. 마치 서투른 목수의 솜씨인 듯 여기저기 성글다. 건조할 때는 수축하고 습할 때는 팽창하는 나무 고유의 성질을 고려해 여유를 둔 것인데, 이 계산된 틈이 바람길이 되어 마루를 시원하게 한다. 그러니까 손님분들이 오시면은 그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없이 시원하게 주무시려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에어컨을 많이 쓰시면 머리가 띵하게 아프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갖고 정말 편안하게 주무시려고 오시자마자 이제 진짜 단잠을 주무시는 손님들이 계시거든요. 마루가 바람의 공간이라면 창호로 둘러싸인 방은 빛의 공간이다.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자 통풍과 채광을 하는 창의 역할까지 하는 창호. 처마의 길이와 기둥의 높이로 조절돼 들어온 빛을 창호가 또 한 번 걸러 은은하게 방 안으로 들인다. 근데 현대 건축은 처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빛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커튼을 치시죠. 그러니까 어둡죠. 전기를 켜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을요. 그러면 전기 발생을 할 필요로 하는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계속 우리가 에게는 CO2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원리로 갈 수밖에 없고,
현대적 조명을 받는 것보단 이 부드러운 순강 속에서 인성이 만들어질 때 사람의 인성은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자연 친화적인 논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봅니다. 햇빛과 그림자, 또 바람이 무시로 드나드는 한옥은 집안 여기저기 생명이 서식하는 자리를 만든다. 인간이 살기에도 좋은 주거 공간이자 동식물도 함께 숨을 쉬는 공생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자연 생태계를 역행하지 않는, 이용하는 슬기롭게 공존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터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람이 잘 통하고 물이 잘 빠지고 배수가 잘 돼야만 터를 그만큼 훼손하지 않고 그 속에 몸을 갖다 살짝 얹을 뿐이죠, 사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자기 또한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자연과 같이 더불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을 최대한 안 훼손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논리를 많이 깔고 있죠.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적 특성 때문에 한옥은 여름 공간인 마루와 겨울 공간인 구들이 공존하는 특이한 구조를 띈다. 구들은 아궁이의 화기를 방 밑으로 지나게 해 방바닥 전체를 데우는 전통 난방 장치다. 밖에 있는 아궁이에서 불을 피우면 뜨거운 공기와 연기가 머물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면서 서서히 방바닥을 데운다. 그렇게 머물다 가벼워진 연기는 굴뚝으로 배출된다. 아궁이가 구들의 시작이라면 그 끝은 굴뚝인 셈이다. 이제 석유나 석탄이나 화석 연료를 떼는 보일러 설비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화석 연료를 뗐을 때 나오는 불순물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열 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들 구조 자체가 정교한 보일러와 집진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들은 고래와 개자리, 고래 개자리, 굴뚝 개자리, 이런 개자리에서 다 집진을 완성을 하기 때문에 오염 물질을 전혀 방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서양의 대표적인 난방기구인 벽난로는 뜨거운 공기가 대부분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다. 일본의 전통 난방기구인 고다치 역시 부분 난방이기 때문에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기 힘든 구조적 한계가 있다. 그럼 구들은 어떨까? 우리는 아궁이에 불 한 번 넣어 밥도 짓고 난방도 하고 쇠죽도 끓인다. 아궁이와 굴뚝을 통해 손실되는 열량이 취사를 하면서 보완되는 것이다. 난방은 물론 에너지 효율까지 고려된 지혜로운 설계다. 우리 구들은 추결 기능이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뜨거울 땐 뜨겁고 식으면 차가워져요. 그래서 불을 확 뗐다가 그때는 뜨거워서, 이게 너무 뜨거워서 열기를 취하지 못하고, 식어버리면 추워서 못하는데, 구들은 뜨거운 열을 받고 일정하게 이제 계속 이제 열기를 내뿜기 때문에 추결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에너지를 금방 절약할 수 있죠. 강원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 한옥 짓기가 한창이다. 한옥은 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흙으로 기와를 구워 지붕을 얻는다.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이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데 비해 전통 한옥은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나하나 짜맞추기 공법으로 제작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옥은 음과 양으로 이제 이루어진 건데, 요게 지금 음의 형태죠.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이제 이게 여자지요, 여자. 이게 받는 장. 그리고 이제 다음에 위에서 올라 내려갈 것이 이제 업장인데, 그 남자 역할이죠, 이제요. 그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결합되는 것이죠. 이렇게 짜맞추기로 만들어진 한옥은 구조 자체가 많은 움직임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기둥과 바닥 등 전체가 고정된 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지진이나 바람 같은 외부의 자극에 유연하게 반응한다. 한옥이 수백 년을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선조들은 모든 것을 자연에서 가져왔어요. 인위적이지 아니하고 저 자연에서 접목을 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뭘 이렇게 자르거나 뭐 이렇게 붙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연을 접목하다 보니까 이 짜맞추기 공법이 이제 발달된 거죠. 이렇게 제작하다 보니 기둥과 석가래 같은 구조물이 오래되면 부분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자원과 에너지를 동시에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기둥을 세울 때는 주춧돌에 숯과 소금을 얹는다. 나무가 변질되는 것을 막는 전통 방식이다. 이거는 방충, 방습, 나무 방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대식 그 방부제는 그 효과가 좋을수록 독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안 쓰고 지금 재래식으로 숯하고 소금을 넣는 거죠. 자연의 재료로 만든 집은 독을 내뿜지 않는다. 아토피나 각종 호흡기 질환과 같은 병은 인공 화학 재료로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생긴 현대병인 것이다. 벽을 바르는 데는 주로 황토가 쓰인다. 황토는 여름철 다습한 공기를 황토벽에 가두어 쾌적한 실내를 만들고 겨울에는 머금고 있던 습기를 방 안으로 방출해 건조한 실내 공기를 조절하는 천연 습도 조절기 역할을 한다. 이처럼 자연이 만든 집은 유연하다. 집이 곧 자연이니 사람 또한 자연과 호흡하며 사는 것이다. 이제 수명이 다할 때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람도 뭐 자연에서 왔다 자연에 가듯이. 그러나 콘크리트 건물이나 현대식 건물은 이 수명이 다할 때쯤 되면은 이 폐기물하고 오염물질만 잔뜩 남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옥이 건강주택이고 뭐 친환경 주택이고. 자연을 품고 살다 때가 되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집. 한옥은 자연 그대로의 집이다. 전라남도 담양군 산속 깊은 곳에 정원 하나가 있다. 자연 전체를 뜰로 삼고 인간의 손길을 최소한으로 더한 조선시대 대표적인 정원, 소세원이다. 이곳에서는 풀도 나무도 태어난 그대로 자란다. 외부와의 경계를 위하여 담을 두르되 나무가 먼저 뿌리를 내린 곳은 담장이 길을 비켜갔다.
물도 제 의지대로 흐른다.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절은 바뀌고 오가는 사람들이 바뀌어도 제 흐르던 물길 그대로 흐르고 있다. 인공적으로 놓은 나무 수로조차 오랜 세월을 지나 자연의 일부가 됐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 정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원의 경계인지 모를 정도로 담을 낮추고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한국식 정원이다. 자연의 순리를 잘 이용해서 자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르는 것에 고이고 넘치는 게 원리라면 분수를 안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욕심으로 이렇게 팍 말하는 것을 자제한다고. 그러면 그 숲의 자연이 그렇게 돼 있어. 서로 다 자제해가지고 이렇게 조화롭게 살게 숲이 되잖아요.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잖아요. 외국의 정원은 어떤 모습일까? 완벽한 좌우 대칭으로 도형화된 기하학적 구조와 화려하게 다듬어진 화단. 이는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으로 대표되는 유럽식 정원의 특징으로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서양식 사고가 담겨 있다. 작은 공간 안에 나무, 정자, 연못, 섬 등 자연의 풍경을 축소해 담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엄격한 법칙에 의한 세밀한 구성과 표현. 일본 예술정원의 모습이다. 일본의 조경은 계절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볼 때는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거를 10번 보고 20번 보고 자꾸 가서 보면은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다음에는 그냥 딱 굳어진 조경이 되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같은 거대 호수. 그 호수를 만들 때 생긴 흙으로 만든 인공산. 그리고 50여 개에 달하는 전각과 정자까지. 중국 정원은 주변을 압도하는 화려하고 거대한 규모가 특징이다. 그에 비해 한국식 정원은 자연스러움이 미덕이다. 물이 흐르면 사람이 돌아가고 제멋대로 돋아난 가지도 베어내지 않는다. 자연을 담장 안으로 억지로 끌어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펼쳐두고 감상한다. 나무와 바람, 햇살과 동물들이 이곳의 주인이고 인간은 최소한의 공간만 빌려 쉬었다 가는 손님일 뿐이다. 그것이 선조들이 자연을 대하는 방법이었다. 경상북도 포항시 덕동마을. 덕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푸근한 이름을 지닌 작은 농촌 마을이다. 조선시대 여강 이씨 사람들이 거처를 정한 이후 360여 년간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고 현재는 30가구 남짓 이웃하며 살고 있다. 이 마을에는 오랜 세월 손에서 손으로 전해 내려오는 유물이 하나 있다. 꺼내는 손길마저 조심스럽다. 그만큼 마을에서는 귀한 물건이라는 얘기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가지런히 쓰여진 글자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 책은 송계부라 한다. 수입에 들어가는 경우 용화그램 지출이 되는 거니까 송계부라 그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 보면은 사람이 모이가 있는 계중은 있어도 이 솔람의 계중하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왜 할아버지들이 솔나무 이름을 따가 개종을 했냐 그러면은 과연 이 주위에 솔나무가 많으니까 이것을 보호 차원에서 할아버지들이 물려주신 재산을 유지 차원에서 그 솔밭 이름을 따가지고 개종을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소나무 개가 전해 내려오는 덕동마을은 울창하고 아름다운 소나무 숲이 3군데나 있다. (300여 년) 전 여강이 씨 문중 어른이 묻힌 묘지 주변으로 소나무를 심은 것이 지금의 덕동마을 숲을 이루었다. 수백 년 이상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묵묵히 마을의 역사를 함께한 나무들. 그래서인지 숲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애착은 남다르다. 내가 한 2달 전에 현장을 한번 쭉 이래 밟아봤어. 오늘 이렇게 한데 모인 이유도 소나무 숲 때문이다. 이게 호산지당이고 이제 솔랑게 이제 명패를 달고 했는데 왜 다뤄야 되느냐 그러면은 사실 할아버지가 아끼는 솔밭, 그러면 막연하게 우리가 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하기보다는 이거 하나 달아놨으니까 여보시오 그 명패 안 보입니까? 그게 내 나무입니다. 이러면은 경각심을 주는 방법도 되는데. 이쪽으로 온다. 수목장 여기 귀신 동네 뭐. 소나무 그루마다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명패를 달아 좀 더 책임지고 나무를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어디로? 올게 안 됐나? 이 소나무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다 그러면은 우리 집 재산과 같다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있고 있으니까. 네, 그리 예를 들어가 소나무가 하나 없어졌다 그러면 바로 이게 소집이 되가 인원이 됩니다. 누가 나무를 해쳤다 하는 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벌금이 이제 벌과가 가해지는 게고 경량 량의 무게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실 나무는 여기 서 있지만 관리하는 사람은 우리 주민 전체 눈이 시선이 이래 가 있는 거죠. 조상을 섬기고 마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숲을 보호하고 키워낸 덕동마을 사람들. 비단 이 마을뿐 아니라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숲을 귀하게 여겼다. 그 중에서도 소나무는 건축물의 주요 재료로 쓰였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고려의 학자 이일로가 쓴 파 한 집을 보면 신라의 화랑도들은 수양을 하면서 수천 그루의 소나무를 심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다. 왕들도 나무와 숲을 중요시했고 아예 법적으로 산을 지정해 일반 백성들이 산림을 남벌하는 것을 금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금산제도다. 금산이란 조선시대의 산림보호제도인데 도성의 풍치보호를 위하거나 국가가 필요한 임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백성의 산림벌채나 토속 채취 그리고 화전과 같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곳입니다. 전국에 한 283군데가 만들어져 있는데 서울에는 남산이나 삼각산과 같이 도성 풍치를 위해서 보존되고 금산을 어겼을 때의 법적 조치는 엄격했다. 금산의 나무를 한 그루만 베어도 곤장 100대. 나무 한 그루에 그만한 가치를 두었던 것이다. 금산제도는 다시 봉산제도로 발전한다.
국가가 산림의 수요를 세분화해 산을 보호하면서 백성들의 벌채를 금한 것이 봉산제도의 내용이다. 조선 후기 들어 많이 느슨해지긴 했지만 금산 및 봉산제도는 구한 말까지 유지됐다. 현재 서울 강북 지역의 주요 녹지대는 대부분 과거의 금산이었던 것. 수백 년 전의 제도가 오늘의 울창한 숲을 만든 것이다. 고대 그 농경 사회에서는 숲은 물을 보존하고 그 홍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우리 선조들은 그 숲의 보존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처지를 했고 그 지산치수라는 것을 국가 경제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숲과 우리의 삶은 또 동일시해 있는 그러한 하나의 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향적산. 초입부터 수령 100년 이상은 좋게 될 듯한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자리하고 있는데 지난 2007년 이 숲은 큰 시련을 겪었다. 이게요 진짜 참 울창했던 우리 향적산 초입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 숲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황폐하게, 지금은 4년 지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아물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은 조경석을 하려고 이 돌을 다 저렇게 이 나무 다 절단 났잖아요. 이거 봐, 이게 뭐야 이게. 이 숲은 오래전부터 인근 향한리 주민들의 땅이었다. 그런데 그중 일부가 개인 소유로 넘어갔고 지난 2007년에 개발업자가 펜션을 짓는다며 건축물 허가 신청을 냈던 것이다. 당시 숲을 지키려는 마을 사람들과 개발업자가 부딪히면서 결국 소송이 시작됐고 6개월간의 치열한 싸움 끝에 숲을 지켜낼 수 있었다. 우리 주민 송계원이 제일 앞장섰고요. 또 청년회라든가 마을 분연회라든가 각종 그 단체에서 우리가 NGO 단체도 같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우리 자체 동네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힘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했습니다. 향적산 아래 자리한 작은 시골 마을 향한리. 이 마을 주민들이 숲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네, 이게 송계 장부인데 1866년 이후만 있고요. 그 전 건 분실이 됐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이게 그래도 기백년 이상 된 이 장부고요. 송계부, 소나무계의 활동 내역 및 계칙을 기록한 책이다. 6.25를 거치면서 현재 문서상으로 남아있는 향한리 송계의 역사는 100여 년 정도다. 하지만 증언에 따르면 향적산에 산신제를 지내기 시작한 때부터 송계가 있었다 하니 조선 중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땔감을 전적으로 나무에 의존했던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연료를 얻는 일은 식량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했다. 일반인이 산림을 벌채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 조선 왕조. 대신 국유림이 아닌 산에서 땔감과 퇴비를 확보하는 것은 허용했는데 전쟁을 겪으면서 그마저도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양난을 겪은 이후에는 왕실이나 힘을 가진 세도가들에 의해서 산림을 사사롭게 이렇게 점유하는 이런 행태들이 급속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산림의 면적은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구책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송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송계는 산림을 잘 보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만든 일종의 그 산림 자치조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조직이니만큼 마을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규칙을 정했는데 그것이 꽤 엄격했다. 한 번에 대량 벌채하는 것을 금했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물리거나 태벌을 가했다. 또한 계원들이 돌아가면서 산을 직접 둘러보며 계원 이외의 사람이 나무를 베면 관에 고발했다. 나름대로 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됐던 것이다. 금속유사 6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송, 운전, 동촌, 향안, 종평, 용계 이렇게 6마을 유사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 6명이 그해 산림감시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고 설사 향안리에 사는 마을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이렇게 이제 나무를 못 베게 늘 이제 순시를 하고 감시를 했던. 재정 역시 외부 도움 없이 공동체 안에서 충당했다. 누구든 송계산의 나무를 이용하면 그에 따른 정해진 대금을 받았고 산에 딸린 논이나 밭은 소작을 주어 또 다른 재정을 확보했다. 새로운 회원에게는 가입금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는데 가장 흥미로운 내용은 나무를 심고 돈을 지불했다는 기록이다. 사실 그 당시 그 산림은 자연 식생에만 이렇게 의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근데 이 향안리에서는 나무를 베고서 이렇게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가꾸었다는 것이 이 문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한때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운영됐던 송계는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춘 채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하지만 향안리는 여전히 200명이 넘는 송계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숲을 지키고 있다. 숲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자손손 이렇게 우리 뿌리를 내려가면서 송계를 이끌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는 빈틈없이 지금까지도 자연스럽게 그냥 물 흐름대로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숲도 사람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숲이 하늘과 땅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선조들은 일찌감치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울산광역시의 작은 내과. 아이들이 모여 물속에 뭔가를 만들고 있다. 중간은 낮게 양쪽 가장자리는 높게 쌓아야 됩니다. 저쪽 가해도 계속 빠진다고. 돌멩이를 줄지어 놓았지만 돌다리는 아니다. 아이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물챙이 만들고 있어요. 물챙이가 뭐예요? 물챙이라는 건 우리말로 필터 역할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잘 안 막힐 줄 알았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예상외로 생긴 것과 다르게 잘 막히고 그래서 좋아요. 물챙이란 물과 창을 더한 말로 해마다 봄이면 냇가로 나와 물챙이를 치는 풍습이 있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만든 물챙이에 큰 나뭇가지나 쓰레기가 걸리면 건져서 태우거나 땔감으로 사용했고 논밭의 거름으로도 사용했다고 한다.
물챙이는 저희 조상들이 사용했던 물을 정화시키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챙이가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아무래도 논에 물을 대기 위한 논 쪽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이런 강가에 물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깨끗하게 내려보내기 위해서 강가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이름이나 모양도 제각각인데 요즘은 나무 줄기로 만든 물챙이가 아닌 철망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마을 여기저기 흐르는 냇물조차도 깨끗하게 사용했던 옛사람들. 자연과의 공존이란 이렇게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들의 삶엔 순환의 질서가 있었다. 자연에서 받은 것은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삶. 자연 위에 군림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 그것이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긴 녹색 생활의 지혜다.